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 거센 지중해의 바람이 불어오던 기원전 297년의 어느 날,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데메트리오스 팔레레우스는 낯선 이집트의 해변에 서서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아테네를 통치했던 권력자였으나 이제는 망명객의 신분으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의 궁전에 몸을 의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거대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쇠락해가는 아테네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집트의 풍요로운 델타 지역에 세워진 신흥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적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대담한 구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출신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인물이었지만, 그는 단순히 창과 칼로 영토를 지배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지배자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집트 문명 위에서 그리스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했으며, 무력이 아닌 문화적 우월성을 통해 백성들과 경쟁자들을 압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데메트리우스가 제안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은다는 아이디어가 단순한 학문적 허영심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권력과 지성이 결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데메트리오스는 왕에게 폐하칼로 정복한 땅은 언젠가 다시 뺏길 수 있지만 지식으로 정복한 정신은 영원히 폐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설득하며 도서관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왕궁 지구인 브루케이온 구역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의 도서관과 뮤세이온 마우전, 즉 학문과 예술의 여신 뮤즈를 모시는 성전을 건립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단순한 서고가 아니라 당시 세계의 지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전략 기지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설계하고 그의 후계자들이 완성해가는 계획 도시로서 고대 세계의 혼돈과는 대조적인 철저한 이성적 질서를 보여주는 건축학적 기적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도시는 기하학적인 격자무늬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으며, 거대한 등대 파로스가 밤바다를 비추는 동안 도서관은 인류의 무지를 밝히는 또 다른 등대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의 건축 양식은 그리스의 합리주의와 이집트의 웅장함이 결합된 형태로 거대한 열주회랑과 산책로, 그리고 학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 강당과 식당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학문 단지로 구상되었습니다. 도서관의 핵심 이념은 보편성에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 문헌뿐만 아니라 이집트, 페르시아, 유대,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세상의 모든 책을 수집하여 번역하고 분류하겠다는 당시로서는 신에 도전하는 듯한 오만한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수집벽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막대한 재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는데, 왕은 사절단을 세계 각지로 파견하여 책을 사들이거나 때로는 강제로 압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긁어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검증하며 표준화하는 거대한 정보 처리 공장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관장이 된 제노도투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비롯한 고대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문헌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도서관의 회랑을 거닐며 훼손된 텍스트를 복원하고 서로 다른 판본들을 대조하며 가장 정확한 지식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했습니다. 그들이 다루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는 나일강의 진흙 냄새와 건조한 사막의 바람 냄새가 섞여났으며, 이 냄새는 곧 알렉산드리아 지성계의 상징적인 향기가 되어 학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도서관의 구조는 학자들의 생활과 연구가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학원 모델을 계승하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왕실 재정으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면제받았으며, 의식주 걱정 없이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왕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지적,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알렉산드리아를 지중해의 두뇌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학자들을 뮤즈의 새장에 갇힌 살진 새들이라고 조롱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또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인과 이집트인을 융합하기 위해 세라피스라는 새로운 신을 창조해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의 부속 건물인 세라피움은 이러한 종교적 융합과 학문적 열망이 만나는 지점이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딸 도서관으로서 지식의 대중적 확산을 도모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는 지식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독점되던 시대를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문적 공동체로 기능하게 하려는 원대한 사회공학적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식의 전당을 채우는 일은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 수만 개의 두루마리를 분류하고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와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파피루스를 보호하는 기술적 난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서기들은 삼나무 오일을 사용하여 두루마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각 두루마리에 태그 슬립오일을 달아 저자와 제목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등 오늘날 도서관학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보존 기술들을 고안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식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었으며 시간의 파괴력에 맞서는 지성의 방파제를 쌓는 작업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말년에 이르러 도서관은 이미 수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지중해 최고의 지식보고로 성장해 있었으며,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소아시아의 과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이성과 논리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했으며, 이는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중심부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궁전 테라스에서 도서관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세운 이 왕국이 알렉산더의 무력 제국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시작의 이면에는 지식에 대한 독점욕이 빚어낸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는데, 경쟁 국가인 페르가몬 도서관의 성장을 막기 위해 이집트가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했다는 일화는 당시의 지식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치는 역설적으로 페르가몬에서 양피지 파르치멘트라는 새로운 기록 매체의 발명을 촉발시켰으니, 알렉산드리아의 배타적인 정책이 오히려 인류 기록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권력이 지식을 통제하려 할 때 지식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른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서관의 내부 거대한 홀인 엑세드라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천문학자들은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지리학자들은 미지의 땅을 지도에 그려 넣으며 세계의 경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수학자 유클리드가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직언한 일화 역시 바로 이 도서관의 자유롭고도 엄격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권력은 진리 앞에서 한 발 물러서야 했으며, 왕조차도 학자들의 논리적 증명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지성이 지배하는 유일한 공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모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이 충돌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사상을 탄생시키는 창조적 허브로서의 역할에 있었습니다. 의학자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고, 기계공학자들은 증기기관의 원형인 에올리 파일과 같은 기이한 장치들을 발명하며 미래를 앞당기려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방대한 문헌 정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장된 경제적 지원 덕분이었으며, 이는 르네상스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과학 혁명의 맹화였습니다. 밤이 되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등대 파로스의 불빛과 함께 도시를 밝히는 두 개의 심장이 되어 박동쳤는데, 회랑의 램프 아래서 학자들은 펜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필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각거리는 갈대 펜 소리와 파피루스가 넘어가는 소리는 도시의 소음이 잠든 시각에도 멈추지 않는 지적 노동의 교향곡이었으며,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넘어 후세에 전해질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록하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훗날 인류의 문명을 지탱할 기둥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겠지만 그들의 헌신은 이미 신의 영역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존재, 즉 세계의 기억 그 자체가 되었으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권위는 황금 왕관이 아니라 이 도서관의 서가에 꽂힌 두루마리의 개수만큼 높아져 갔습니다. 데메트리우스의 비전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야망이 결합하여 탄생한 이 기적적인 공간은 인간이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역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배우들은 준비되었으니 이 거대한 지식의 용광로 속으로 전 세계의 지혜가 쏟아져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도서관은 더욱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수집을 넘어선 일종의 지적 제국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은 젊은 왕은 도서관장에게 세상의 모든 책을 가져오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중해의 모든 항구에는 책을 찾아 헤매는 알렉산드리아의 요원들이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책을 향한 탐욕이 전쟁만큼이나 치열하고 잉크 한 방울이 피 한 방울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인 광기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뮤세이온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시각적인 웅장함이 아니라 후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냄새였는데 그것은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른 갈대의 향기와 이를 보존하기 위해 바른 삼나무 오일의 알싸한 향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습한 해풍은 종이의 적이었기에 도서관의 관리자들은 끊임없이 환기를 시키고 향유를 덧바르며 거대한 서고의 습도를 조절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배어난 묵직한 향기는 지식의 무게만큼이나 압도적으로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관리와 보살핌을 요구하는 거대한 인공 생태계였던 것입니다. 뮤세이온의 회랑 깊은 곳에서는 흰옷을 입은 학자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신선노름처럼 보일 만큼 풍요로웠으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철창 속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왕실은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노예들까지 붙여주며 생활의 모든 편의를 봐주었지만 이는 그들을 오직 지적 생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왕조의 권위를 높이는 결과물을 끊임없이 내놓아야 하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동시대의 풍자 시인 티모는 이들을 가리켜 뮤즈의 새장 속에서 서로 쪼아대며 살이 찐 새들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식에 대한 갈망은 점차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급기야 기금의 배들, The Ships of the Fund이라 불리는 전무후무한 약탈적 수집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상선과 외국 선박들은 의무적으로 관리들의 수색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이 찾는 것은 밀수품이나 무기가 아니라 선원들이나 승객들이 소지한 책이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책은 즉시 압수되어 도서관으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전문 필사본 제작자들이 원본과 똑같은 사본을 만들어낼 때까지 배는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보여준 태도는 지적 탐구를 넘어선 냉혹한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냈는데 작업이 완료된 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원본이 아니라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새 사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보상으로 준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에 항의하는 선주들에게는 약간의 보상금을 쥐어주어 입을 막았는데 이는 국가 권력을 동원한 합법적인 문화재 강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책들은 배에서 온 책들이라는 별도의 태그가 붙어 분류되었고 이 컬렉션은 전 세계의 지식이 강제로 알렉산드리아로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펌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집광적인 집착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테네의 3대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원본을 입수하기 위해 벌인 대담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에우에르게테스는 아테네 당국에 사절을 보내어 도서관의 필사본 교정을 위해 비극 작가들의 자필 원고를 잠시 빌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국보급 보물인 원고를 빌려주는 것을 주저했으나 이집트 왕은 담보금으로 은 15탈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은 15탈란트는 당시 거대 전함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었기에 아테네 정부는 설마 왕이 이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약속을 어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원고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마자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담보금을 몰수당하는 쪽을 택하고 원본을 도서관 깊숙한 곳에 영구히 귀속시켜 버렸습니다. 아테네에는 최고급 파피루스에 정교하게 필사된 사본만을 돌려보냈는데 이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간의 신해나 막대한 재물조차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광적인 집착을 보여준 역사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왕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수집욕을 넘어 문헌학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문적 엄격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번 필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자의 숨결이 묻어있는 최초의 텍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원본을 확보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판본들의 오류를 수정하고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서들을 가장 권위 있는 정본,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집증적인 정확성의 추구는 역설적으로 고대 문헌들이 훼손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책에 대해 후한값을 쳐준다는 소문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자 이를 악용하려는 위조범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상인들은 평범한 책을 오래된 고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파피루스를 밀집에 담가 색을 변하게 하거나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책들을 만들어 도서관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쓰지도 않은 논문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잊혀진 예언서들이 우후죽순처럼 발견되었다며 학자들을 현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맞서 알렉산드리아의 사서들은 위작을 감별해내는 고도의 문헌 비평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는데 그들은 문체 분석과 용어의 사용 시기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의 대조를 통해 가짜를 또자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 사용된 단어가 해당 작가가 살았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책은 가차 없이 위작으로 판명되어 폐기되거나 별도의 위조품 섹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도서관을 단순한 수집 창고가 아닌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거대한 법정으로 만들었으며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문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한편 도서관의 팽창은 물리적인 공간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이는 도시 곳곳에 보관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가 쌓여가면서 사서들은 어떤 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지식이라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기에 무질서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를 통제할 새로운 질서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또 다른 차원의 지적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이 혼돈을 잠재우고 도서관을 진정한 지식의 전당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천재적인 분류학자가 필요했는데 역사는 그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칼리마코스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 하나로 무질서한 파피루스의 산더미 속에 길을 내고 지식의 지도를 그려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순한 축적의 단계를 넘어 체계화라는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건에 달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끊임없이 밀려들어오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곧 자신들의 성공에 질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서고는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발 디딜 틈 없는 미로로 변해가고 있었고 사서들이 특정 문헌을 찾기 위해 며칠을 허비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자조적인 한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질서한 정보의 축적은 오히려 무지보다 더 위험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기에 이 방대한 지식의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길을 내어줄 새로운 차원의 지적 건축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혼돈의 바다를 가르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시인이자 학자였던 칼리마코스였는데
그는 도서관의 서기들과 함께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작업 중 하나인 피나케스, 피네익스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목록을 나열한 장부가 아니라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저술에 대한 비평적 목록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암시하듯 당시까지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려는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칼리마코스는 120권에 달하는 이 방대한 카탈로그를 통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논리적 구조를 갖춘 정보의 검색 엔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칼리마코스의 분류법은 시대를 훨씬 앞서간 혁신적인 것이었는데 그는 저자들을 수사학, 법학, 서사시, 비극, 희극, 역사의학, 수학 등 주제별로 나누고 각 분야 내에서 저자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제목만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자의 출신지와 교육 배경 같은 간략한 전기를 덧붙이고 책의 첫 문장을 인용하여 인시핏 제목이 같은 다른 책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서관 십진 분류법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인간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보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내부적으로 지식의 지도를 그리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재 에라토스테네스는 도서관 안에 앉아서 바깥 세상의 지도를, 그것도 지구 전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이로운 사고, 실험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제3대 도서관장이었던 그는 다방면에 걸친 재능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베타 제2인자라고 불리며 시기를 받기도 했지만 그의 지적 호기심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깊고 넓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의 지리학 서적들을 탐독하던 중 이집트 남부의 시에네, 오늘날의 아스완에 있는 우물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하지의 정오가 되면 시에네의 우물 바닥까지 햇빛이 수직으로 비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단순한 사실에서 지구의 공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기하학적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오벨리스크에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막대기가 만드는 그림자의 각도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습니다. 그가 도출해낸 값은 약 4만 킬로미터로 현대과학으로 측정한 실제 지구 둘레와 불과 1~2%의 오차밖에 나지 않는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지구의 크기를 알아냈다는 과학적 성과를 넘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가진 진정한 힘을 증명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직접 측량 도구를 들고 사막을 횡단하지 않고도 도서관에 앉아 수집된 정보들을 조합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우주의 비밀을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 창고가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리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연구소이자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세상을 인식하게 해주는 제3의 눈임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회랑이 항상 고상한 학문적 탐구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으며 천재들이 모인 곳답게 학자들 사이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격렬한 논쟁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칼리마코스와 그의 제자이자 아르고 호위모험을 쓴 아폴로니우스 사이의 불화는 유명했는데 간결하고 세련된 단편시를 선호했던 칼리마코스는 큰 책은 큰, 악이다 라고 독서를 퍼부으며 장편 서사시를 쓰는 아폴로니우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들의 문학적 논쟁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를 넘어 당시 지식인 사회를 양분할 정도로 치열했고 결국 아폴로니우스가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로도스 섬으로 떠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소용돌이 속에서 알렉산드리아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72역 셉투에진트 성경의 편찬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었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자신의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율법과 지혜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72명의 랍비가 초빙되어 파로스 섬의 조용한 거처에서 번역 작업에 착수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각자 독방에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72일 후에 나온 결과물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하여 그 신성함을 더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는데, 폐쇄적인 민족 종교에 머물러 있던 유대교의 경전이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라는 날개를 달고 보편적인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사상과 헬레니즘 철학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훗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신학적, 언어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번역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소수민족의 고문서로 남았을 것이고 서구 문명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의학 분야에서도 도서관의 지원 아래 윤리적 금기를 깨는 대담한 실험들이 자행되었는데, 헤로필로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는 인체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는 물론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해부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에 축적된 이집트의 미라 제작 지식과 그리스의 합리적 관찰을 결합하여 신경계가 뇌에서 뻗어나온다는 사실과 심장의 판막 기능을 최초로 규명해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현대적 관점에서 끔찍하고 비인도적이었으나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도덕적 경계조차 허물어뜨리며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이율배반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문자 그대로 인류 지성의 황금기 골든에이지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수학, 천문학, 문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들어 지식의 경계를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곳을 방문하여 나선형 양수기를 발명하고 유체역학의 기초를 다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는데, 그는 도서관의 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발견을 검증받고 발전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지식인들이 꿈꾸는 거대한 정신적 고향이었으며,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듯 이토록 찬란했던 이성의 등대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반기로 갈수록 왕들은 무능해지고 권력 다툼은 치열해졌으며, 무엇보다 지중해 건너편에서 로마라는 거대한 군사 강국이 늑대처럼 입을 벌리고 동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학자들은 여전히 별을 관측하고 시를 썼지만 그들의 고요한 독서실 밖에서는 역사의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지식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야만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48년 알렉산드리아의 푸른 바다는 로마의 갤리선들이 일으킨 물보라로 뒤덮였고, 도서관의 정적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정복자의 발걸음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폼페이우스를 추격하여 이집트에 당도한 카이사르는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소수의 병력으로 궁전 지구에 고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정박해 있던 자신의 함대와 이집트 함대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전술을 택했는데, 이는 문명사적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항구에서 타오른 맹렬한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해안가의 창고와 건물들로 옮겨 붙었고, 그 중에는 수천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던 도서관의 일부 구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그 불길 속에서 수세기 동안 축적된 인류의 지혜가 검은 재로 변해 흩날렸는데, 학자들은 불타는 서고를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으나 전쟁의 광기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소실된 책이 4만 권에서 70만 권에 이른다고 추정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카이사르의 불이 도서관 전체를 멸망시킨 것은 아니었으며, 불타버린 것은 주로 항구 근처의 물류창고에 보관된 필사본 수출품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관인 뮤세이오는 화마를 피했거나 부분적인 피해만 입었고, 이후 클레오파트라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로부터 페르가몬 도서관의 장서 20만 권을 선물받아 손실을 메우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도서관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정치적 격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제든 파괴될 수 있다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치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처럼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학문에 열정적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들과 달리 로마의 황제들은 실용적이지 않은 순수 과학에 큰 예산을 쏟는 것을 주저했고 도서관장의 학자가 아닌 군인이나 관료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지원이 줄어들자 학자들은 하나둘 도시를 떠났고 파피루스는 낡아갔으며 새로운 지식의 유입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는 주석서들이 연구의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숨통을 더욱 조여온 것은 로마의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종교적 광신이었는데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고대 그리스의 학문은 이교도의 지혜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391년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테오필루스는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의 칙령을 등에 업고 세라피움 딸 도서관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도서관으로 쳐들어가 고대 신들의 조각상을 부수고 귀중한 문헌들을 불태우는 광경은 이성의 시대가 저물고 맹목적인 신앙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암흑기에도 마지막 촛불처럼 빛나던 지성이 있었으니 바로 도서관의 마지막 관장이자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여성 히파티아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테온의 뒤를 이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가르치고 아스트롤라베와 같은 천문 관측 기구를 개선했는데 그녀의 강의실은 지식을 갈구하는 학생들로 늘 붐볐습니다. 히파티아는 단순한 학자를 넘어 알렉산드리아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기독교도와 이교도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성적 중재자로서 로마 총독 오레스테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과 자유로운 사상은 새로 부임한 강경파 총대주교 키릴로스의 눈에는 눈엣가시이자 제거해야 할 악으로 비쳤습니다. 키릴로스는 총독 오레스테스와 정치적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는 히파티아가 총독을 조종하여 교회와 화해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흑색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마녀라는 나귀는 무지한 군중들을 선동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고 알렉산드리아의 거리에는 그녀가 검은 마법을 쓴다는 흉흉한 소문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기 415년 사순절의 어느 날 귀가하던 히파티아의 마차는 베드로라는 독자가 이끄는 광신적인 수도사 무리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차에서 끌어내려 카이사리온이라는 교회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옷을 찢어 발가벗긴 뒤 날카로운 굴 껍데기와 기와 조각으로 살점을 도려내는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고대 세계가 고수해온 관용과 이성, 그리고 학문의 자유가 야만적인 폭력에 의해 완전히 압살당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히파티아의 찢겨진 시신이 불태워지는 연기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의 지적 생명력도 사실상 끝이 났는데 공포에 질린 학자들은 도시를 탈출하여 아테네나 페르시아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을 채우던 자유로운 토론의 정신은 영원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먼지 쌓인 두루마리와 텅 빈 회랑뿐이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더 이상 세계의 머리가 아니었으며 종교적 교리가 과학적 증명을 대체하고 신화가 역사를 덮어버리는 중세의 긴 겨울잠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쇠락의 과정은 인류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는데 그것은 지식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것을 지킬 사회적 합의와 관용이 없다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가의 대안 증명입니다. 카이사르의 불운 실수였지만 히파티아를 죽인 것은 확신에 찬 증오였기에 후자의 파괴력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불에 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독점하려는 인간들의 오만과 자신과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배타성에 의해 질식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642년 이슬람 장군 아무르 이븐 알 아스가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거대한 폐허와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한때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리던 도시는 수백 년간 이어진 로마의 수탈과 내부의 종교 분쟁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쇠락해 있었고 전설적인 도서관 건물들 또한 대부분 파괴되거나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복자들은 도시의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세계의 지식을 호령하던 학자들의 치열한 열기도 파피루스를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후대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칼리프 오마르가 도서관에 남은 책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그 책들에 적힌 내용이 코란과 같다면 불필요하고 코란과 다르다면 해로우니 모두 태워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수만 권의 책들이 도시 목욕탕에 입감으로 쓰여 6개월 동안이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문명 파괴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자주 인용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를 후대의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슬람 정복자들을 야만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작된 신화이거나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진정한 최후는 단 한 번의 극적인 화재 사건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무관심과 예산 삭감, 그리고 방치 속에 서서히 진행된 쓸쓸한 고사에 가까웠습니다. 카이사르의 불이 항구를 태웠고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내전이 브루케이온 지구를 파괴했으며 기독교 광신도들이 이교도의 서적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남은 숨통을 끊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슬람 군대가 도착했을 때 도서관의 서관은 이미 텅 비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귀중한 책들은 습기와 존벌레, 그리고 인간의 망각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들에 의해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은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일부 학자들과 필사본들은 시리아와 페르시아로 흘러들어갔고 이는 훗날 바그다드에 세워진 지혜의 집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어 이슬람의 찬란한 황금기를 꽃피우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리고 유클리드의 위대한 사상은 아랍 학자들의 손을 거쳐 보존되고 발전되었으며 중세 유럽이 종교적 암흑 속을 헤맬 때 인류의 지적 유산은 사막의 도서관들에서 안전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잊혀진 지식들이 수백 년 후 십자군 전쟁과 지중해 무역을 통해 다시 유럽으로 역수입되면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불꽃을 점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품었던 합리적 이성과 인본주의 정신은 돌고 돌아 다시 서양 문명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으니 도서관은 물리적으로는 소멸했으나 그 정신적 유전자는 결코 죽지 않고 인류 문명 속에 깊이 각인된 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향유하는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기반의 상당 부분은 그 옛날 알렉산드리아의 이름 없는 사서들이 촛불 아래서 필사적으로 지켜낸 두루마리 조각들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여전히 가슴 시린 상처로 남아있는데 소포클레스가 쓴 120편의 비극 중 겨우 7편만이 전해진다는 사실은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만약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 중심설을 입증한 저술들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위해 150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서관의 소실은 인류의 시계를 수백 년이나 뒤로 돌려놓은 문명사적 퇴보였으며 채워지지 않는 이 거대한 지식의 공백은 우리에게 역사가 언제나 진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줍니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의 해안가에는 유네스코와 이집트 정부가 협력하여 건립한 현대식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거대한 해시계 모양으로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이 새로운 도서관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보여주지만 고대 도서관이 가졌던 그 독보적인 아우라와 신비감까지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옛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지식의 총체를 꿈꾸었던 순수한 열망의 결정체였으며 그 정신적인 높이는 현대의 어떤 마천루로도 닿을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위대한 지식의 전당에서 걸어나와 다시 현실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이 긴 여행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우리에게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으며 영원한 제국은 없어도
영원한 사상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파피루스의 묵직한 향기는 사라졌지만 진리를 향한 인간의 갈증이 존재하는 한 알렉산드리아의 불빛은 우리 내면의 어딘가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중해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알렉산드리아의 해안을 두드리고 있으며 그 물결 소리 속에는 수천 년 전 인류의 지성을 한 곳에 모으려 했던 데메트리오스의 꿈과 히파티아의 마지막 숨결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웅장했던 서고의 기둥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책을 펼치고 지식을 탐구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회랑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서관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불꽃은 여전히 당신의 지적 호기심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